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으려던 그 순간 현관문이 박살나며 검은 옷의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10살 제인의 눈앞에서 양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킬러 마커스는 계단 위에서 떨고 있는 제인을 향해 권총을 겨눴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미안하다, 꼬마. 마커스는 방아쇠 대신 제인을 기절시키고 동료들에게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 선택은 마커스를 조직의 타깃으로 만들었고 제인과 함께 도망치는 9년간의 혹독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킬러에게 구출된 그녀는 9년간 산속에서 살인병기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제인은 조직 폭력배들을 단숨에 쓸어버리며 자신의 뿌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인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귀향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서울의 어느 낡은 고아원. 회색빛 하늘 아래 삐걱거리는 철문 너머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6살 소녀 제인은 작은 몸을 웅크린 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토끼 인형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죠. 제인은 누가 자신을 이곳에 두고 갔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낯선 방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자신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만 가득했습니다. 보육사 선생님은 친절했지만 제인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고아원 건물은 오래되어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낡은 담요를 나눠 덮고 잠을 잤고 식사 시간이면 작은 식당에 모여 앉아 김치찌개와 밥을 먹었습니다. 제인은 다른 아이들처럼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늘 조용히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죠. 다른 아이들이 제인아 같이 놀자고 말을 걸어도 고개만 살짝 흔들 뿐이었습니다. 제인의 눈빛은 6살 아이답지 않게 깊고 슬펐습니다. 고아원 마당에는 낡은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제인은 늘 철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데리러 올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매일 아침 철문이 열릴 때마다 제인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음식을 배달하는 아저씨나 봉사활동을 온 대학생들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인의 기대는 점점 희미해졌고 그 자리를 깊은 외로움이 채워갔습니다. 밤이 되면 제인은 이불 속에서 토끼 인형을 꼭 껴안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아빠는요? 보육사 선생님들은 제인을 걱정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조용하고 밥도 잘 먹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제인을 불러 무릎에 앉혔습니다. 제인아, 괜찮아. 곧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제인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려왔으니까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고아원에 특별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외국인 부부였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경찰 제복 대신 편안한 청바지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채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그들은 원장실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 아이들이 노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외국인 부부를 쳐다보았고 몇몇은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시선은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제인에게 향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제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인은 움찔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제인 앞에 쪼그려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제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천천히 자신의 작은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자도 다가와 무릎을 꿇고 제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예요? 제인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인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인. 예쁜 이름이네요. 우리와 함께 갈래요? 우리가 제인을 정말 많이 사랑할게요. 제인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며칠 뒤 복잡한 서류 작업과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양부모가 될 부부는 매일 고아원을 찾아와 제인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공을 주고받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제인은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고아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입양 절차가 완료되는 날이 왔습니다. 제인은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토끼 인형을 넣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인사를 건넸고 보육사 선생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인을 안아주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제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제인아.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이곳을 떠나는 것이 맞는 걸까? 하지만 양부모의 따뜻한 손을 잡자 그 불안감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인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 한글로 쓰인 간판들,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식당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제인은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하자 제인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한국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양어머니가 제인을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가 있어. 긴 비행 끝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밝고 넓었으며 사람들은 모두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인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새 집에 도착하자 제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넓은 마당과 예쁜 집, 그리고 제인만을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양부모가 손을 꼭 잡아주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방에는 새 침대와 인형들, 색연필과 그림책이 가득했습니다. 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제인. 제인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소리, 낯선 냄새. 모든 것이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양부모가 문을 열고 들어와 제인에게 키스를 해주며 잘 자, 우리 딸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제인은 처음으로 딸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제인은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제인을 안고 우는 꿈이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품은 왠지 익숙했습니다. 제인이 미국에서 보낸 시간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양부모는 제인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제인은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제인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양아버지는 경찰관으로 일하며 저녁이면 제인에게 정의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답게 제인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인은 점점 밝아졌고 악몽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4년이 흘러 제인은 10살이 되었습니다. 양부모는 제인의 생일을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거실에는 풍선과 리본이 가득했고 테이블 위에는 초콜릿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양아버지는 근무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양어머니는 제인이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만들었습니다. 제인은 새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4년 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키도 자랐고 영어도 유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은 머리카락과 동양인 얼굴은 양부모와 달랐고 그것은 제인에게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늘 상기시켰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에 초를 꽂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성냥을 켜려는 순간 현관문이 요란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아버지는 재빨리 일어나 제인과 양어머니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거실로 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들은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고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경찰 가족이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증언이 올 것이다. 하지만 남자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카를로스가 보낸 선물이다. 내가 우리 보스를 감옥에 보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지. 양아버지는 제인과 양어머니를 계단 쪽으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제인, 엄마 손잡고 위층으로 뛰어. 제인은 양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려 했지만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양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제인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어머니의 몸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양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개자식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발포했습니다. 한 명의 침입자가 쓰러졌지만 곧 여러 발의 총성이 동시에 울렸고 양아버지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인은 계단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10살 소녀의 눈앞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입자들 중 한 명이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흑인이었고 키가 크며 근육질 몸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커스였습니다. 마커스는 권총을 들고 제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인은 벽에 등을 붙인 채 온몸을 떨며 마커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커스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눈빛을 본 순간 마커스는 멈칫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커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커스도 한때는 입양아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되었지만 양부모는 그를 학대했고 결국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마커스는 생존하기 위해 범죄 조직에 들어갔고 킬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눈빛 속에서 마커스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버려지고 상처받고 두려움에 떨던 그 시절을 말이죠. 마커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커스, 끝났어? 빨리 처리해. 마커스는 제인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꼬마. 그리고 권총 손잡이로 제인의 뒤통수를 가볍게 쳤습니다. 제인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커스는 계단을 내려가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끝났다. 다 처리했어.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차에 올라타 현장을 떠났고 마커스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제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커스는 보스에게 임무 완료를 보고했지만 보스는 의심스러운 투로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지? 마커스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하지만 보스는 마커스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보스는 다른 부하들을 보내 현장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부하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들이 이미 현장을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양부모의 시신은 앰뷸런스에 실려갔고 제인은 의식을 되찾은 채 담요를 뒤집어 쓰고 구급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보스에게 보고했습니다. 소녀가 살아 있습니다. 보스는 분노했습니다. 마커스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보스는 즉시 마커스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커스는 자신이 조직의 타깃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급히 짐을 챙겨 도시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제인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잠입해 제인을 찾았습니다. 제인은 충격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간호사들이 그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간호사 한 명을 조용히 제압한 뒤 제인을 업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제인은 눈을 뜨고 마커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커스가 자신의 양부모를 죽인 사람들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커스가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를 죽이지 않았어요? 마커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인을 차에 태우고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제인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부모의 따뜻한 미소,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인은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혼자보다 더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양부모를 죽인 조직의 킬러와 함께 도망치고 있었으니까요. 마커스는 운전대를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을 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제인의 10살 생일은 피로 물들어 끝이 났습니다. 마커스는 밤새 차를 몰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악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제인은 뒷좌석에서 울다 지쳐 잠들었고 마커스는 백미러로 그녀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새벽녘 차는 험준한 산길을 올라 외딴 오두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은 마커스가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해둔 은신처였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울창한 숲만이 오두막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제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침대에 제인을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제인은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순간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양부모의 죽음, 총소리, 피. 제인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커스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인은 움찔하며 벽 쪽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커스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제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잖아요.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쏜 게 아니야. 하지만 나도 그들 중 한 명이었던 건 사실이다. 제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왜 나를 데려왔어요? 그냥 나도 죽이지 그랬어요. 마커스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보니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 나도 한때는 너처럼 입양하였다. 버림받고 학대받고 결국 거리로 내몰렸지. 나는 살기 위해 나쁜 선택을 했고 이렇게 되었어.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해. 너는 아직 어리고 기회가 있어. 제인은 마커스를 노려보았습니다. 기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기회가 있어요? 마커스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직이 너를 찾고 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반드시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 너는 강해져야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날부터 제인의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제인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강제로 제인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울고만 있으면 죽는다. 살고 싶으면 움직여. 제인은 마커스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제인에게 매일 아침 산을 달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미터도 못 가 쓰러졌지만 마커스는 쉬지 않고 제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다시 뛰어. 제인의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다리는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절대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제인은 산길을 쉬지 않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커스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격투 훈련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제인에게 주짓수의 기본 자세부터 가르쳤습니다. 상대방이 너보다 크고 강하면 힘으로 이길 수 없어. 기술로 제압해야 해. 제인은 마커스의 지시대로 움직였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된 기술 하나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마커스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제인을 맺히고 관절을 꺾고 조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제인은 바닥에 내팽개쳐지고 팔이 비틀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제인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유도와 태권도도 배웠습니다. 마커스는 군대에서 다양한 무술을 익힌 경험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제인에게 전수했습니다. 발차기, 주먹, 팔꿈치, 무릎. 제인의 몸은 서서히 무기로 변해갔습니다. 무에타이의 강력한 로우킥을 배울 때는 나무 기둥을 차서 정강이 뼈를 단련시켰습니다. 제인의 다리는 멍투성이가 되었고 밤마다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인의 정강이는 단단해졌고 발차기는 나무 기둥을 흔들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마커스는 제인에게 무기 다루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먼저 칼이었습니다. 칼은 마지막 수단이야. 하지만 생사가 걸린 순간에는 주저하면 안 돼. 제인은 처음에는 칼을 쥐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끈질기게 훈련시켰습니다. 관역을 향해 던지기, 빠르게 찌르기, 방어하면서 공격하기. 제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때로는 실수로 손가락을 베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권총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제인에게 총의 구조부터 가르쳤습니다. 총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쓰느냐지. 제인은 빈 캔을 관역 삼아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동에 놀라 뒤로 넘어지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저격술도 배웠습니다. 마커스는 제인을 산 정상으로 데려가 멀리 있는 관역을 맞추게 했습니다. 바람의 방향, 거리, 중력, 모든 걸 계산해야 해. 제인은 숨을 고르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관역 중심을 마쳤을 때 제인은 처음으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마커스는 드물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 한마디가 제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마커스는 근처 마을로 내려가 막리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거나 창고에서 짐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두막으로 돌아와 제인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제인은 여전히 마커스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인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마커스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내 죄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서일 거야. 그리고 너라면 나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흘러 제인은 1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인은 산 정상까지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었고 마커스와의 격투에서도 몇 번은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총 사격 실력은 100~800 중에 가까웠고 칼 다루는 솜씨도 일취월장했습니다. 제인의 몸은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였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10살의 겁먹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 제인은 오두막 한쪽 구석에서 낡은 영어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읽어주던 구절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 드라마 DVD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마을에서 우연히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제인은 낡은 노트북으로 드라마를 틀어놓고 한글 자막을 따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잠모음조차 기억나지 않았지만 매일 밤 조금씩 적고 따라 읽으며 한국어를 되찾아갔습니다. 서툴렀지만 제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태어난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인이 19살이 되던 해봄, 산속의 오두막은 여전히 적막했지만 그 안에 사는 두 사람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40대 중반이 되어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반면 제인은 키 170cm의 날렵한 몸매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9년간의 혹독한 훈련은 제인의 몸을 강철처럼 단련시켰습니다. 그녀의 팔다리에는 탄탄한 근육이 자리 잡고 있었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공포로 가득했던 그 눈은 이제 예리한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커스는 제인을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가방을 제인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열어봐. 제인이 가방 지퍼를 열자 그 안에는 두툼한 달러 현금 뭉치와 여권,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위조 서류였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너 혼자 서야 할 날이 온다. 이건 그날을 위해 준비해 둔 거야. 조직은 아직도 너를 찾고 있을 거고 나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제인은 마커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9년 동안 마커스는 제인에게 스승이자 보호자였고 어쩌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커스는 제인에게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필요한 물품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폭발물 재료도 좀 사와.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마커스는 쪽지에 적힌 물품 리스트를 건넸습니다. 제인은 홀로 마을로 향했습니다. 9년 만에 제대로 된 마을에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1시간쯤 걸어 내려가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제인은 상점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그리고
마커스가 적은 화학 물질들을 구입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는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여러 명의 불량배들이 한 노인을 둘러싸고 구타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인은 구입한 물건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만둬. 제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량배들은 제인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중국에서 온 짱깨 아가씨가 나타났네? 아니면 일본 여자야? 다른 불량배가 끼어들었습니다. 얼굴은 예쁜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나 봐. 여기는 미국이야. 동양 계집아. 꺼져. 내 나라로 돌아가.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제인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코털 하나만 건드려봐. 그럼 우리가 이 마을에서 영원히 사라질 테니까. 하지만 내가 감히 손만 대봐. 우리는 총 들고 다시 돌아와서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불량배 한 명이 제인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뚝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이 꺾였습니다. 불량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불량배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제인의 발차기가 한 명의 턱을 강타했고 주먹이 또 다른 한 명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칼을 든 폭력배가 달려들었지만 제인은 그의 팔을 잡아 꺾고 무릎으로 그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불과 2분 만에 6명의 불량배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리더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기다려봐. 우리 보스한테 말할 거야. 우리는 총 들고 다시 올 거야. 제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고 싶으면 와봐. 기다릴게. 오두막에 돌아온 제인은 마커스에게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마커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이번엔 총을 들고 올 거다. 오늘 밤 내가 산 재료로 폭발물을 만들자. 그리고 내가 직접 그들의 본거지를 쓸어버려. 제인과 마커스는 밤새 작업했습니다. 마커스는 제인에게 원격 폭발 장치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예상대로 마을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량배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제인은 망원경으로 마을을 관찰했습니다. 15명의 무장한 불량배들이 트럭 세대에 나눠 타고 마을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침착하게 장비를 챙겼습니다. 권총 2자루, 폭발물 5개, 그리고 추적 장치.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조심해. 그리고 반드시 살아 돌아와. 제인은 마을 외곽에서 불량배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한 뒤 제인을 찾지 못하자 트럭에 올라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은 헤드라이트를 끄고 멀찍이 떨어져 오토바이로 트럭들을 추격했습니다. 불량배들은 산길을 따라 30분을 달려 외딴 창고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제인은 언덕 위에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창고 안팎으로 최소 30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제인은 어둠을 이용해 창고 주변으로 침투했습니다. 경비가 느슨한 후면으로 접근해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제인은 각 건물의 전력 공급 장치와 연료 탱크, 무기고, 위치를 파악하고 폭발물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찰하던 경비원이 다가오자 제인은 그림자 속에서 재빠르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발전기실, 연료 탱크, 무기고, 그리고 중앙 건물 기둥에 폭발물을 부착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인은 창고 밖으로 빠져나와 안전한 거리로 이동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제인은 원격 폭발 장치를 꺼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불량배들이 술을 마시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폭발이 발전기실에서 일어났고 창고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2초 후 연료 탱크가 폭발하며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이어서 무기고가 폭발하며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탄약이 터지며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하늘 높이 치솟았고 폭발음은 산을 울렸습니다. 불량배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지만 많은 이들이 폭발에 휩쓸렸습니다. 제인은 불타는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마을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제인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마커스가 안도의 표정으로 제인을 맞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그 마을은 안전할 거야.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소방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진짜 전사가 됐어. 하지만 기억해. 힘은 복수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 쓰는 거야. 제인은 마커스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오두막 밖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9년간의 훈련, 오늘 밤의 전투. 제인은 더 이상 10살의 겁먹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제인은 강철처럼 단련된 전사였고 약한 자들을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며칠 후 제인은 마을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인을 보자 달려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가씨, 그 불량배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본거지가 폭발했다고 해요. 노인이 제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우리를 지켜준 거죠? 고맙습니다. 제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제인에게 음식과 선물을 주려 했지만 제인은 정중히 거절하고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커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인을 맞이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제인. 너는 내가 가르친 것 이상을 해냈어. 마을에서의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인은 여느 때처럼 새벽 훈련을 마치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산 정상까지 달리고 내려오는데 이제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인의 몸은 완벽한 상태였고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오두막 앞에 도착했을 때 제인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고요함이었습니다. 제인은 본능적으로 경계태세를 취하며 천천히 문에 다가갔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인이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커스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여러 군데 총상이 있었고 피가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비명을 지르며 마커스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커스, 마커스. 제인은 마커스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마커스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제인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마커스는 피를 토하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제인, 왔구나. 제인은 눈물을 흘리며 마커스의 상처를 막으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병원에 데려갈게요. 하지만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너무 늦었어. 제인은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당신은 제게 유일한 가족이에요. 마커스는 피로 얼룩진 손으로 제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제인은 마커스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마커스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조직이 결국 날 찾아냈어. 4명이 왔었어. 나는 둘을 쓰러뜨렸지만 나머지한테 당했지. 제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두 구의 시신이 오두막 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던 것입니다. 제인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물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어디 갔어요? 마커스는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망갔어. 아마 증언을 부르러 갔을 거야. 너는 여기서 빨리 떠나야 해. 제인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어요. 함께 가요. 마커스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은 끝났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아직 살아야 해. 마커스는 주머니에서 피로 얼룩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제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있던 고아원 주소야. 내가 몰래 조사해뒀어. 내 뿌리를 찾아라. 한국으로 가. 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종이에는 서울의 한 고아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점점 약해지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해.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어. 하지만 기억해. 힘은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쓰는 거야.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인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살게요. 약속할게요. 마커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아이. 내가 자랑스러워. 이제 가거라. 내 인생을 살아. 제인은 마커스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마커스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고마웠어. 제인, 너를 지킬 수 있어서 난 행복했어. 그리고 마커스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의 눈은 감겼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마커스의 몸을 꼭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인의 울음소리는 산속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제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커스의 말대로 조직의 추가 인원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제인은 마커스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일어났습니다. 제인은 마커스가 준비해둔 가방을 챙기고 자신의 물건들을 간단히 꾸렸습니다. 한국어 노트, 한국 드라마 DVD, 양부모의 사진, 그리고 마커스가 준 고아원 주소. 제인은 마지막으로 마커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9년간 자신을 지켜준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 제인은 무릎을 꿇고 마커스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꼭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게요. 약속해요. 제인은 일어나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9년을 살았던 오두막이 작고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인에게 2번째 집이었고 마커스는 2번째 아버지였습니다. 제인은 눈물을 닦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는 높이 떠 있었지만 제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인은 마을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위조 신분증과 현금이 있었기에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제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 점점 멀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제인은 마커스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습니다. 내 뿌리를 찾아라. 한국으로 가라. 제인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겠다고.
그리고 마커스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힘을 약한 자들을 지키는 데 쓰겠다고. 제인은 가방에서 고아원 주소가 적힌 종이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였지만 그것은 제인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며칠 후 제인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제선 출발 게이트 앞에서 제인은 한국행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위조 신분증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대기실에 앉아 출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여행객들이 가득했고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제인은 마커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미소, 마지막 말. 제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요, 마커스.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언젠가 조직도 반드시 무너뜨릴 거예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인은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제인은 미국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제인은 두 번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양부모와 마커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제인은 강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제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긴 비행 끝에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제인은 창밖으로 한국의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펼쳐진 도시,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 그리고 한글로 쓰인 표지판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제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제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고 공항 안내 방송도 한국어로 흘러나왔습니다. 제인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제인의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위조 여권이었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사관은 제인을 힐끗 쳐다보고는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입국 목적이 뭐예요? 제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관광이요.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제인은 여권을 받아들고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마중 나온 가족들이 포옹하고 여행객들이 짐을 찾고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환전소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의 한국은 따뜻했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인은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제인을 보더니 영어로 물었습니다. Where to? 제인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동양인 얼굴이지만 외국인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제인은 9년간 익힌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서울. 가주세요. 발음이 어눌했고 억양도 어색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제인을 다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포예요. 미국에서 왔어요. 택시가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제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빠르게 달리는 차들, 한글로 쓰인 간판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제인은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렴한 여관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 시장 근처면 좋겠어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곳 알아요. 1시간쯤 달려 택시는 서울 외곽의 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있는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제인은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제인은 근처 여관을 찾아 방을 잡았습니다. 하루에 3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제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니 아래로 시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인은 시장으로 내려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상인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김치찌개와 떡볶이 냄새가 골목마다 퍼져 있었습니다. 제인은 한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맵고 달콤한 맛이 제인의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먹었던 맛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장을 걷는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몇몇은 불안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인은 한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사과 몇 개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아주머니는 제인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한 봉지에 5천 원이에요. 제인이 돈을 건네자 아주머니는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인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이 동네 사람 아니지? 여기는 조직폭력배들이 장악한 곳이에요. 매달 상납금을 내야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안 내면 가게를 부수고 물건을 엎어버려요. 경찰도 손을 못 써요. 그놈들이 뒤에 큰 조직이 있어서요. 제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큰 조직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에 본거지를 둔 전국구 조직이에요. 여기 동네 폭력배들은 그냥 말다니고 진짜 무서운 건 위에 있는 놈들이죠. 오늘 저녁에 상납금 거들어 온대요. 다들 걱정이 태산이에요. 제인은 사과를 들고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창문 너머로 시장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힘은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제인은 결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인은 검은색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해가 지고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을 무렵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5명 정도였고 그들은 각 가게를 돌며 돈 봉투를 받아갔습니다. 상인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 폭력배 3명이 섰습니다. 할멈, 돈 내놔. 아주머니가 애원했습니다. 이번 달은 장사가 안 돼서 돈이 부족해요. 조금만 봐주세요. 폭력배는 화를 내며 과일 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사과와 배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봐줘? 웃기고 있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 제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인은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만둬. 제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폭력배들은 제인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 예쁜 아가씨는? 영웅 놀이 하려고? 제인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폭력배 한 명이 제인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제인은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뚝 소리와 함께 손목이 꺾였습니다. 폭력배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폭력배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제인의 발차기가 한 명의 턱을 강타했고 주먹이 또 다른 한 명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불과 1분 만에 3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폭력배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12명이 제인을 둘러쌌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이 계집이 제대로 미쳤네.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제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 여긴 너희들이 지배할 곳이 아니야. 리더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계집 잡아. 본때를 보여줘. 폭력배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에게 그들은 너무나 느렸습니다. 제인의 몸이 폭풍처럼 움직였습니다. 주짓수로 관절을 꺾고 유도로 맺히고 태권도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칼을 든 폭력배가 덤볐지만 제인은 그의 팔을 잡아 비틀고 무릎으로 배를 가격했습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자도 순식간에 무장 해제당했습니다. 제인의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9년간 산속에서 갈고 닦은 모든 것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15명 모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리더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여기 미친 여자가. 제인은 순식간에 달려가 그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제인은 리더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너희 본거지가 어디야? 제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리더는 떨며 대답했습니다. 강남이요. 하지만 거기 가봤자 죽기만 할 거예요. 거기엔 수십 명이 있고 총도 있어요. 제인은 리더를 바닥에 던지고 말했습니다. 주소 말해. 리더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불렀고 제인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제인은 쓰러진 폭력배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나타나지 마. 만약 또 나타나면 다음엔 목숨을 보장 못해. 상인들은 입을 벌린 채 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제인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제인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말단들을 처리했으니 머리를 잘라야 할 차례였습니다. 제인은 침대에 앉아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강남의 본거지, 수십 명의 조직원, 총기,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커스가 가르쳐준 모든 것, 9년간 쌓아온 모든 기술을 사용할 때였습니다. 제인은 가방에서 마커스가 남긴 위조 신분증과 현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인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 장갑, 그리고 얼굴을 가릴 마스크. 제인은 근처 철물점에서 밧줄과 공구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응급 의료품도 챙겼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제인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둠이 존재했습니다. 제인은 어젯밤 들은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번화가를 벗어나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가자 낡은 상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오피스텔처럼 보였지만 제인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1층 입구에 경비가 서 있었고 창문마다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인은 건물 주변을 돌며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후면에 비상구가 있었고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 계단도 보였습니다. 제인은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제인의 가장 좋은 동맹이었으니까요. 밤 10시 제인은 검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접근해 외부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제인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제인은 환기구를 발견했습니다. 제인은 공구를 사용해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쪽은 어두웠지만 제인의 눈은 이미 어둠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제인은 밧줄을 환기구에 고정하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환기 통로를 지나 제인은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천장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수금 얼마나 들어왔어? 2천만 원 정도요. 이번 달은 괜찮네요. 제인은 천장 틈새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넓은 사무실에 조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략 30명 정도였습니다. 제인은 천천히 천장을 따라 이동하며 건물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1층은 대기실과 경비실, 2층은 조직원들의 사무실, 3층은 보스의 방과 금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인은 먼저 전기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인은 더욱 유리했으니까요. 제인은 조용히 지하로 내려가 전기실을 찾았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경비원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경비원이 등을 돌린 순간 제인은 재빠르게 다가가 그의 목을 조였습니다. 경비원은 저항할 틈도 없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인은 경비원을 구석에 숨기고 전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메인 차단기를 찾아 내렸습니다. 순간 건물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야, 정전이야. 뭐야, 왜 불이 나가? 조직원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인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직원들이 휴대폰 불빛을 켜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제인은 그중 한 명에게 조용히 다가가 뒤에서 목을 쳤습니다. 남자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야, 철수야. 괜찮아? 제인은 순식간에 그에게도 다가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주먹이 꽂히며 그도 쓰러졌습니다. 뭐야, 누가 쳐들어왔어? 한 명이 소리치자 조직원들이 일제히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몇몇은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인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하나씩 제 앞에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권총을 든 남자가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천장 근처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남자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인의 무릎이 남자의 어깨를 강타했고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제인은 남자의 권총을 빼앗아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15발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총을 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음이 너무 컸으니까요. 사무실 안에서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켜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전기실 가서 확인해봐. 한 명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제인이 나타났습니다. 제인의 발차기가 문을 박차고 들어온 남자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남자는 뒤로 날아가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나머지 4명이 동시에 제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인은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며 팔꿈치로 그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의자를 들고 휘두르자 제인은 몸을 낮춰 피하고 그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칼을 휘두르며 제인을 압박했습니다. 제인은 침착하게 칼날을 피하며 거리를 좁혔습니다. 남자가 칼을 찌르는 순간 제인은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인은 무릎으로 그의 배를 가격하고 돌려차기로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남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네 번째 남자는 겁에 질려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너 대체 뭐야? 제인은 대답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한 방에 제압했습니다. 2층은 이제 조용했습니다.
15명이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인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 위에서 2명의 경호원이 권총을 들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복도 구석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고 계단 아래에서 위로 던졌습니다. 소화기가 경호원들 사이로 날아가자 그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한 명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주짓수 기술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다른 한 명이 권총을 겨누려 했지만 제인의 발차기가 그의 손을 쳤습니다. 권총이 날아가고 제인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2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3층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습니다. 보스의 방이었습니다. 제인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50대 남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경호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보스는 제인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누구야? 제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괴롭히던 시장 상인들을 지키러 왔어. 보스는 비웃으며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적의 집 처리해. 3명의 경호원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에게 그들은 느렸습니다. 제인의 몸이 회오리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경호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을 꺾었고 2번째 경호원을 무릎으로 쳤습니다. 3번째 경호원이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인은 책상 위로 뛰어올라 공중에서 회전하며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제인의 발이 경호원의 얼굴을 강타했고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인은 착지하며 3명 모두를 제압했습니다. 보스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인은 보스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이 세상에 필요 없어. 다시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 제인은 보스를 바닥에 던지고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강남구 어느 주소에 조직폭력배 본거지가 있어요. 보스와 조직원들을 모두 제압해뒀으니 와서 체포하세요. 제인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인은 옥상으로 올라가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외부 계단을 내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건물 안에는 쓰러진 조직원들과 묶인 보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인은 멀리서 경찰차의 불빛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커스의 가르침대로 제인은 자신의 힘을 약한 자들을 지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제인은 지하철을 타고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늘 밤 제인은 진정한 정의로운 살인병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인은 여관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어젯밤 강남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유명 조직폭력배 조직이 정체불명의 인물에 의해 일망타진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보스를 포함한 조직원 35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수년간 여러 지역에서 상인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지만 현장에 남겨진 증거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인은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제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가방에서 고아원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조직폭력배들을 처리했으니 본래 목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친부모를 찾는 일. 제인은 서류에 적힌 희미한 주소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제인은 짐을 챙겨 여관을 나섰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는데 상인들이 제인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이제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제인에게 다가와 사과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작은 선물이에요. 제인은 미소를 지으며 사과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제인은 버스를 타고 서류에 적힌 동네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낡은 단층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제인은 서류에 적힌 주소를 찾아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많은 집들이 헐리고 새로 지어졌으며 번지수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인은 몇 시간 동안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해질 무렵 제인은 작은 구멍가게 앞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할머니가 제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뭘 찾아요? 아까부터 계속 돌아다니던데. 제인은 서류를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주소를 찾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주소는 옛날 주소네. 지금은 번지수가 다 바뀌었어. 그런데 이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인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년도 더 된 일이니까. 그때 이 동네에 혼자 사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 어려운 형편이었고 아기를 낳았는데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보냈다는 소문이 있었지. 그 후로 한동안 울기만 하더니 어느 날 이사를 갔어.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제인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그 사람은 떠나기 전에 아무한테도 말 안 했거든. 아마 새 출발을 하려고 했겠지. 제인은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사람에 대해 더 아는 것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일했던 것 같아. 작은 중국집이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네. 제인은 할머니의 도움으로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나이 든 남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20년 전에 여기서 일했던 사람 기억하세요? 제인은 서류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사람. 기억나네. 성실하고 착한 아가씨였어. 근데 혼자 아기를 낳아서 키우려 했는데 결국 고아원에 보냈지. 그 후로 매일 울더니 어느 날 사라졌어. 제인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정확히는 몰라. 그런데 몇 년 전에 옛날 손님한테 들었는데 부산 쪽에서 그 사람을 봤다고 하더라고. 확실하진 않지만 제인은 부산이라는 단서를 얻었습니다. 비록 정확하지 않았지만 희망의 실마리였습니다. 제인은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밤이 되어 제인은 근처 여인숙의 방을 잡았습니다. 방 안에서 제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부산, 넓은 도시에서 한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인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인은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동안의 여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떠나 한국에 왔다. 조직폭력배들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마커스와 양부모님이 내게 준 힘과 사랑을 기억하며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제인은 노트를 덮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제인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뿌리를 찾는 것은 단순히 친부모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찾는 여정이라는 것을. 제인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지켰을 때, 조직 폭력배들을 무너뜨렸을 때, 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제인은 피해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아닌 정의를 지키는 전사였습니다. 제인은 한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며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인은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부산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길에 제인은 고아원을 한 번 더 들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하자 원장 선생님이 제인을 기억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무슨 일로? 제인은 물었습니다. 혹시 제 출생 기록에 다른 정보는 없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원장은 다시 서류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메모가 하나 있네요. 어머니가 교회에 다녔다고 적혀 있어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글씨로 어머니가 제인 양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다고 적혀 있네요. 하지만 편지는 서류 뭉치에 없어요. 아마 분실됐거나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제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편지요? 어디 있을까요? 원장은 창고를 뒤져보겠다며 제인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1시간 후 원장이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찾았어요. 이게 그 편지인 것 같아요. 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노란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인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툰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제인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하지만 지금은 너를 키울 수 없어.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엄마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너는 엄마의 보물이야. 행복하게 살아줘. 사랑한다, 제인아. 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받은 어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제인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인은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편지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부산행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인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제인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찾아 만날 것이라고.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를 찾았어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제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커스와 양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봐요, 저 이제 제 뿌리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당신들이 가르쳐준 대로 저는 약한 사람들을 지키며 살 거예요. 고마워요, 모두. 제인의 눈빛은 더 이상 길 잃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국적과 뿌리를 되찾으려는 강철 같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강철의 전사로 성장한 제인은 이제 자신의 뿌리를 찾아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며 언젠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만나는 그날까지. 제인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인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